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아까 보니까 박하윤 씨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하면 안 됩니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쁘길 기대한 건 아니시겠죠? 예, 뭐 이러면 조금 동접자가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자, 한번 보시죠. 지금 했는데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희는 그냥 뉴스에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 떨어졌다 진짜. 와, 괜히 했네. 하지 마시죠, 내일부터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 인터배터리 소식부터 좀 전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가 개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류종훈 기자가 지금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인덱스 시간을 통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지만, 일단 오늘 개막과 함께 어떤 내용들이 좀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지 그 내용을 좀 비교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K배터리 3사가 각각의 이제 혁신 제품과 기술들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일단 LG 엔솔부터 한번 보시죠. LG 엔솔은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게 셀2팩 기술이잖아요. 예. 이 셀2팩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게 셀을 묶어서 이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묶어서 이제 배터리 팩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모듈 단계를 뛰어넘고 이제 이 셀을 바로 팩으로 만들어서 그 공간, 남는 공간을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배터리 무게 그리고 비용은 줄이면서 에너지 밀도 높이는 그런 기술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셀2팩 제품을 이제 보여줬는데, 사실 제품 자체가 우리가 밖에서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셀2팩이라고 하는 게. 예, 어차피 팩으로 묶여 있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네. 아무래도 여기서 중요한 셀2팩은 지금 중국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셀2팩이 인산철이에요. 인산철은 에너지 밀도가 좀 낮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네. 원래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화재 위험도 높다라는 그렇죠. 얘기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3원계 배터리 중심이기 때문에 똑같이 셀2팩을 하면은 3원계 배터리가 원래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높죠. 그리고 여기서 큰 차이가 있다면은 그 CATL이 얘기하는 셀2팩과 네. LG 엔솔이 얘기하는 셀2팩 중에 뭐가 더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셀2팩을 LG 엔솔이 공개를 했다라는 거는 좀 그 CATL 발표할 때보다 좀 유의미하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이제 LG 엔솔의 김동명 사장 이 인터뷰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체와 셀2팩 공급 계약을 진행 중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드리겠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전고체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전고체 배터리 개발 샘플 개발 시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미래 기술이다 보니까 그 좀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것을 내놓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좀 시간이 약간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 SDI죠? 아니 LG 엔솔이요. LG 엔솔에서 잠시 후에 삼성 SDI는 또 말씀해 드릴 겁니다. 예. 전고체와 관련해서. 자, 그리고 이제 46파이 배터리가 갑자기 최근에 또 뜨거워졌잖아요. 이 46파이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뭐 4680이라든지 4695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46파이 배터리라고 부르는데, LG 엔솔은 이르면 8월부터 양산 예정인 이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뭐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말을 안 했습니다. 고객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테슬라죠. 테슬라가 자기들이 쓰겠다고 발표해갖고 엔솔 보고 그렇죠. 개발하라 그런 거니까. 네. 뭐 개발이 되면 당연히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고객사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 SDI인데, 삼성 SDI가 바로 전고체의 이 양산 로드맵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면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서 샘플 제작을 하고 27년부터는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내놓긴 했는데요.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목표는 목표인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면은 추상적으로 우리 2027년까지 할게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전고체가 한 걸음 좀 더 다가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윤호 삼성 SDI 대표와의 인터뷰도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도 46파이 배터리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46파이 배터리에 대해서 양산 준비가 됐고 양산 자체는 2025년 초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고객에 따라서 양산 시기를 조절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주문이 안 들어왔을 뿐이다라는 그렇죠. 얘기 같이 들리네요. 예. 근데 양산 준비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와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죠. 아, 이거는. 그거는 그 얘기는 CATL 기준으로 하면은 1000km 배터리 이미 만들어졌고요. 나트륨 배터리도 이미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면요. 전고체 배터리도 자동차용은 아니지만 코인셀 기준으로 개발했다는 업체는 정말 많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보실 때 좀 이거는 약간 팁으로 좀 드리는 얘기인데 네. 그럼 저 기술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가를 평가하는 게 우리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은 그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객은 여러 업체들을 다 둘러보고서 그 중에 좀 완성도가 높은 애를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고객을 보고 선택하는 게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네. 좀 배팅을 하기에는 좀 늦을 수는 있겠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양산에 들어가려고 하면 누군가 주문을 넣어야 되는 거고 네. 그 주문을 넣은 사람이 작으면 안 됩니다. 아, 커야죠. 예, 그 작은 거는 그냥 마케팅 차원에서 헐값에 넘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예를 들면 혼날 것 같긴 한데 그 삼성전자의 2나노 그거 파운드리라든지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그 삼성전자의 그 3나노 파운드리에 누가 주문을 처음 넣냐고 했을 때 좀 중국에 있는 작은 블록체인 업체 업체였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업체 뭐 이렇게 좀 작은 업체들이 주문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테스트 공정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꽤 좀 사이즈 있는 그 회사가 주문을 넣는 것을 확인하면 네. 진짜 됐나 보다라고 좀 느껴도 되지 않을까. 이게 네. 제가 취재하면서 좀 이게 팩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까지 봤으니까 SK온도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온은 이번에 그 스피드 온을 주제로 이제 부스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드밴스드 SF 슈퍼패스트 배터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어드밴스드 SF는 이름이 슈퍼패스트인 만큼 급속 충전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슈퍼패스트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9% 높이면서도 급속 충전 시간을 유지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10%에서 80%까지 채우는데 18분 걸린다라는 것을 내세웠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급속 충전 시간을 18분이 아니라 15분으로 단축한 SF 플러스 이것도 내놨고요. 그리고 겨울철 저온에서 우리 LFP는 그 주행 거리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주행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LFP 배터리인 윈터 프로 LFP 이 차세대 배터리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석희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도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SK온은 사실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CES에서도 LFP 양산 언제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2026년 을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사실 똑같이 재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LFP 2026년이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거죠. LFP를 내놓는 건 좋은데 그럼 중국 LFP랑 가격 경쟁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북미 시장을 고려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 기자들의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보기에는 북미에서는 아무래도 IRA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그나마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한 가지가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계가 지금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북미 지역에서는 중국 LFP를 안 사용할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한국 LFP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저는 좀 해석이 됐습니다. 자, 신규 수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이른 시간 내에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들만 정리해드린 거고 내일 인덱스 시간에 류중훈 기자가 훨씬 더 자세하고 현장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SK온의 인산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려면은 네. 북미에 대한 투자 계획이 좀 나와줘야 될 거예요. 이게 LG엔솔 같은 경우는 북미의 그 인산철 배터리 공장을 좀 만드는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했던 얘기가 좀 그 똑같은 얘기죠. IRA 보조금 좀 받으면은 중국하고 좀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엔솔은 이미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서 원래 ESS용으로 만들었었는데 그거 이제 전기차용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발표가 있을 때 언제쯤 현실화되느냐를 먼저 보면은 일단 엔솔이 뭐 공장 투자를 먼저 했으니까 그게 좀 먼저 갈 거고 네. SK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더 중요한 이슈는 그 생산 수율 문제가 더 중요할 거예요. 이게 일단 그 나는 잘하는데 네.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서 재벌 2세가 못 되는 저처럼 네. SK온 같은 경우도 열심히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사줘야 되는 포드가 차를 잘 못 팔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석기 사장 같은 경우가 원래 SK 하이닉스 사장이었고 네. 거기서 이제 수율을 잡는 거는 이제 배터리보다 반도체가 더 어려울 테니
가서 좀 수율을 잡도록 하여라. 요 미션을 받고 간 거라 SK홈 같은 경우는 그 수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인산철을 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투자를 하게 될 것인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언급을 가지고 좀 반응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주호 기자가 그 배터리를 볼 때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통상 이슈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로이터 보도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길래 좀 전해드립니다. 그 중국의 비아디가 미국보다 호주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중국이랑 그 호주 사이는 뭐 되게 그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발에 껌이 붙으면 비벼야 된다. 그 중국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호주가 막 그런다고 해서 니네 뭐 저 나 와인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중국의 리창 총리가 양회에서 중국의 3대 신성장 수출 품목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올해 수출을 30% 늘린다 그랬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 해당 품목들은 중국이 전국 정부가 워낙 보조금을 많이 넣어서 덤핑 의혹이 있는 품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양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앞으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를 보고 있을 때 비아디가 왜 호주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와 제가 조금 이제 알아본 얘기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호주는 최근에 중국하고 사이가 좀 좋아진 측면이 있고 자동차 보호무역주의가 없습니다. 호주가요? 예. 호주가 그 자체적인 자동차 기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네. 원래 그 GM의 홀덴 브랜드가 있었고 네. 토요타 공장이 있었는데 호주는 국가의 어떤 특징이 그 인건비가 되게 비싸고 그리고 환율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시장의 사이즈가 작아요. 한 12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좀 작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뭘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어서 외부로 수출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국가입니다. 제조 비용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안에서 만들어 갖고 안에다 팔자니 수량이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GM 홀덴과 비아디 도요타가 철수한 나라라 자동차 생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품목들을 무조건 사와야 되는 입장이고 굳이 산업보호를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국가고요. 또 그 그린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물론 안 그린 에너지도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린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그 전기차와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호주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2%였는데 그 전년에 3.1%였습니다. 오, 2배. 2배 넘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아디가 호주 시장에서 그 2022년 진출한 이후에 거의 한 6배 정도가 늘어난 12,000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아디가 호주 전기차 시장의 14%를 점유하면서 테슬라 53%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차 시장 기준으로. 네. 그리고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는 SUV 2개, 픽업 트럭 1개를 추가를 해서 호주의 제품 라인업을 6개로 늘린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 BYD, 그러니까 호주는 SUV가 굉장히 잘 팔리는 나라입니다. 픽업 트럭하고. 네. 이게 워낙 또 지형도 험하고 제 차 사진 하나 준비해 왔으면 좋은데 그 차를 호주에 가서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생긴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매연이 위로 나오는 거. 아니요. 흡기구. 흡기구? 예. 네네. 흡기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차가 물 속으로 지나갈 때 라디에이터 그릴이 물에 잠기면 공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기를 위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생긴 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SUV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곳이라 이쪽으로 라인업을 좀 늘려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전기차가 물에 잠기는 경우도 좀 잘 컨트롤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거의 6대주에 안 나가 있는 데가 뭐 아프리카 정도인데 오세아니아에 안 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조 공장 기준으로. 심지어 러시아에도 나가 있던 현대차인데 여기에 안 나갔던 이유도 좀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호주 자동차 시장의 1위 브랜드는 도요타고요. 2위가 스바루입니다. 2위가 마츠다입니다. 근데 기아하고 현대가 3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자동차 시장에 중국 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어디야 유럽이랑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에 관련된 규제들을 만들게 될 경우에 네. 얼마나 타격을 입게 될지가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좀 올해는 본격적으로 좀 내보내겠다라는 게 중국 양회에서 밝혀진 이야기고. 그럼 이게 통상 규제와 버무려져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번에 그 EV 트렌드 코리아라고 전기차 산업 전시회를 하는 사무국이 있어요. 네. 여기서 그 성인 남녀 한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전기차를 구매할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신경 쓰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정 가격이 86%가 5천만 원 이하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1천만 원 좀 안 되게 보조금 받으면 한 4천만 원 초반대 정도 살 수 있을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중간값이 한 니로 정도 되거든요. 그게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좀 가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비싼 편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BYD 같은 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 좀 반중 정서가 있긴 하지만 네. 싸면 또 알리테무 얘기할 때는 뭐 싼 거 가지고 왜 저거 하냐고 또 그렇죠.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싼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올해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 전기차를 승용차로만 보면은 야 BYD 누가 타? 뭐 아니면 BYD는 승용차가 없죠. 전기차만 있죠. 예. 저기 상업용 차량 말고. 아, 네. 근데 이제 상업용 차량 쪽에서는 이미 중국 전기차들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물론 거기서 버스도 있고 이제 뭐 트럭도 있고 한데 물론 불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거기를 선택했을 때에는 이 가격의 메리트를 배제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압도적이죠. 네, 승용차도 물론 누가 사 이러면서도 또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는 비싼 얘기 좀 해보죠. 이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에 가장 비싼 거 뭐 같으세요? 저는 사과. 그게 물가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 통계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통계청이 이제 오늘 발표했어요. 지난 2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가장 헤드라인 넘버부터 보면은 지난달에 2%대 접어들었었잖아요. 다시 한 달 만에 3%를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3.1%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했고 농축수산물 볼게요. 11.4% 올랐는데 그 가운데 사과가 71% 올랐습니다. 와. 사과가. 근데 그 사과. 다음에 보면 귤이 78% 올랐잖아요. 귤은 진짜 가격 잘 안 오르는 품목이었는데. 이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을에 사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과가 됐었죠, 가을에. 예. 근데 못 먹었습니다. 사과를 못 먹다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귤 제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사과 너무 비싼데 뭐 먹지? 라고 하면 귤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는 요 시즌이 뭐 나오는 시즌은 아니어가지고 네네. 사과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 전에 뭐 아직 올해 거가 재배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귤은 좀 의외네요.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조도 안 먹는 게 귤이라고 그 짤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뭐 2개 이상 가져가세요라고 써 있는 식당. 맞아요. 네, 있었어요. 이거 저도 식당 갔는데 이제 뒤에 귤 농장에서 마음껏 따가라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과일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못 먹는다고 사과만 안 먹어야지가 안 되고 사과를 못 먹게 되면 다른 과일을 먹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과를 못 먹어서 그러니까 사과 가격이 올라서 사과를 못 먹으면 다른 가격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그 과일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일 가격은 하나가 오르면 딴 거 다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과 가격도 그러면 다음 그 수확철까지는 가격 상승이 좀 계속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다른 과일 가격도 한동안 꽤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유가 바로 그런 데 있고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국제유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석유류 물가 하락폭도 전월에는 이제 5%나 하락했었는데 이번엔 1.5% 하락에 그치다 보니까 이 석유류 가격도 높아졌고요. 이것도 그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금리 올립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원 물가를 우리가 꼭 보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나 아니면 음식료품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표 함께 다시 보시면요.
2.5%를 기록해서 지난달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 물가를 더 중요하게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근원 물가는 지난달과 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은 맞긴 한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일은 연쇄적으로 오르고, 그리고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원 물가는 잡히고 있어도 우리가 물가를 좀 안심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물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 쓰니까 잘 체감하지 못하다가 맞아요. 그 월에 월말에. 결산 나오면 이번 달 뭐 그렇게 썼지? 맞아요. 라고 해서 보면은 특별히 쓴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면 확실히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월급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하면서 물적 분할 추진하는 기업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물적 분할 관련해서는 정말 LG엔솔 상장 이후에 정말 그 우리 증시에 뜨거운 화두가 됐었고, 공공의 적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었죠, 주주분들은. 예, 그리고 좀 이거는 특별히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적 분할도 물적 분할이라는 단어를 쓰기만 하더라도 좀 크게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오죽하면은 대선 후보가 여야 할 거 없이 물적 분할을 맞아요.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2022년 9월에 금융당국에서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023년 중 물적 분할 관련 투자자 보호 현황을 보고를 점검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물적 분할 추진 건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 35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9건으로 전년 대비 16건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35건이라 그러는 거는 거의 월에 3건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물적 분할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물적 분할을 해서 갖다 버리거나 네. 아니면은 팔거나 이러려고 물적 분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주주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발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만을 위한,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율을 희석 안 시키려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니까 네. 이런 발상이 잘못된 건데,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분할을 할 때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일단 분할에 반대한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됐고요. 네. 근데 이것도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게 뭐 나 하기 싫어요. 그럼 주식 팔고 나가요. 그거랑 비슷한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13개사가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서 뭐 1%가 안 되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됐고요. 한 개 회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그 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아예 부결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풍산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네. 풍산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총알. 총알. 네. 그래서 이제 풍산이 뭐 구리단조하는 회사인 건 다 아실 테지만, 네. 최근에 좀 관심을 받았던 거는 그 방산 쪽이 주가 많이 오르면서 관심을 받았잖아요. 네. 그랬더니 풍산 디펜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물적 분할을 해서 디펜스를 만들고 예. 상장. 아니, 상장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원래 분할할 때 상장한다는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주주들이 반대를 해서 실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모회사 주주에 대해서 자회사 주식을 현물 배당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거 상장시킬 건데 여기에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거나 자기 주식 매입 소각, 현금 배당 등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우리가 비판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게 있고요. 또 이게 주주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소액 자사주 매입이 늘었다는 조선비즈 보도가 있었습니다. 소액 자사주 매입이라 함은 네. 10억 원 미만에 네. 뭐 얼마 되진 않는데, 네. 그래도 10억 원 미만이라도 자사주 취득을 하는 기업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체로 따지면은 40곳, 코스닥에서 42곳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해서 2조 한 4천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입니다. 네. 근데 2021년에는 같은 기간에 40개 상장사가 한 5천억 원 정도 매입을 했다라는 거 보니까 3년 만에 기업 수가 2배, 네. 매입 규모가 4배로 늘어난 것을 보면은 뭔가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네. 그리고 10억 원 이하 수준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도 뭐 신성 ST, 에코플라스틱, 휴마시스, 에이프로, 경인양의 17곳인데요. 뭐 보면은 그렇게 그 기업 사이즈가 큰 기업들은 아닙니다만 네. 뭔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네. 뭐 이런 걸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주주들도 이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되고 상장 기업들도 좀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게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은 선심성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자본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신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배당을 못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주주들이 야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투자했을 때 내한테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가져가고 이거 돈을 어떻게 그 뭐 투자를 어떻게 할 거고 투자로 번 돈을 얼마나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유 돈 좀 벌었으니까 10억 소각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그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신뢰를 좀 주는 그런 정책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되고 주주들도 뭐 10억 원 더 주세요 20억 원 더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거는 네. 네가 기업 경영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경영을 하라는 거지. 네. 여기서 뭐 배당 5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로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한번 선심성으로 좀 분위기 안 좋으니까 한번 찌끔찌끔 사고, 그러니까 사놓고 또 소각도 안 한 다음에 나중에 또 팔아먹고, 네. 꼭 그렇게 사놓고 자사주 팔아갖고 또 뭐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진짜 그 회장님한테 보고하듯이 네. 주주들에게 사업 계획과 어떤 향후 주주 환원 계획들을 함께 나눠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 기업들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이자는 이제 제약 기업이잖아요. 하지만 여기 생필품 사업 부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분사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 분사한 만큼의 주식이 분사된 기업의 주주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율 나눠서 줍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사주 소각도 사실 우리가 매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하겠구나 정도의 예상 가능하니까 좀 우리가 투자가 예상 가능한 스토리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헤드라인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보면은 자, 2월 한국의 선박 수주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 되게 의외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신조선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일단 그 오늘 클락슨 리서치의 자료인데요. 그 화면과 함께 보시죠. 한국 조선업계가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1위를 기록했고요. 지금 맨 아래 보시면 수주량을 그 CGT로 보면은 171만 CGT, 중국은 141만 CGT죠. 그래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척수로 보면은 사실 중국은 59척, 그리고 한국은 28척. 확실히 비싼 걸 많이 수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척수는 적은데 톤수는 더 많으니까. 그렇죠. 예. 척수는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절반 조금 넘는 거죠. 예. 근데 거의 CGT로 따지면은 이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주했으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가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조선가 지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 운반선은 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억 6,500만 달러 지금 아래 보이시죠? 뭐 더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2억 6,500만 달러 계속 기록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좀 눈길이 끌었던 게 탱커선입니다. 탱커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대형 탱커. 그렇죠. 예. 대형 탱커선 지금 1억 2,800만 달러. 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컨테이너선도 컨테이너선은 사실 이미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좀 약간 부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역시 신조선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 중국을 제쳤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잘 주문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눈여겨봤던 포인트는 사실 중국을 수주 점유율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대량으로 나오는 거는 중국,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그런 배를 수주할 생각도 없어요. 아, 그 저가 선박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그 선박 나오면 다 중국이 당연히 수주를 하는 거라 네. 우리가 뭐 이렇게 각 금액 기준이라든지 뭐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밀린다 그러면 좀 걱정을 하겠지만 여기서 점유율로 이길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했었는데 점유율로 이긴 거를 보고서 좀 느꼈던 게 네. 아, 이게 글로벌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고부가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배를 바꾸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몇 년 후를 대비해서 바꿔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요는 꾸준하게 있어요.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친환경 선박들을 발주를 안 할 수가 없으니 가격은 좀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지 않은 배들은 좀 자잘하게 있어가지고 쭉 나오면서 그 배를 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주를 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뭐 친환경 선박이나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가지 않는 배들이 발주가 거의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배가 안 나왔다라는 거는 좀 그 경기 지금 조선업이 좀 특이한 게 그런 거예요. 글로벌 경기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왜 조선사들의 수주는 이렇게 빨리 다 되고 있지? 네. 이게 경기와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고부가 쪽은 고정 수요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국이 안 나왔다는 거 보고서 아 이게 경기가 좀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주문이 나오는 거고. 예, 예. 그럼 저가 선박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좀 더 적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덜 수주한 거 보니까 적게 나오는 거고 그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라는 그렇게 얘기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페이 수수료 관련한 얘기인데요. 네. 무슨 페이 되게 많잖아요. 회사별로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율, 가맹점 수수료율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변동폭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편결제 1월 말 기준으로 1.59에서 2.21%로 지난해 8월 공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그 중에서 가장 비쌌던 데는 이제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인 우한형제들이 1.5에서 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뭐 개별적으로 수수료율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쿠팡페이 같은 경우는 쿠팡에다가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페이를 개인들이 쓰는 게 아니고 쿠팡에서 쿠팡페이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쿠팡 입점 업체들한테 별도의 결제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직매입 방식이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뭐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피지 업체로부터 결제망을 빌려 쓰는 2차 피지 업체다 보니까 피지를 내서 2번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자체가 너무 싫어요. 왜요? 이거 예전에 오픈마켓에서도 네. 수수료율 얼마냐 그러면은 아 거기는 뭐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광고료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지급결제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뭐 배달 배송비 따로 해서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쟤네는 이거 뺀 거고요, 이건 더한 거고요. 그러면서 비교 안 되죠. 비교가 안 되게 만들어요. 네. 그게 전형적인 방식인데 지금 페이 업체들이 전형적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래서 비싸고 저건 저래서 비싼 거라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물건을 팔려면 이게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알 수 없게 해놓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라 이거는 우리가 높긴 하지만 이게 뭐 이건 이래서 그래요라고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금융당국에서 한번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사용자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내는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많이 내요, 뭐 조금 내요 이 얘기하지 말고 네네. 정말 내는 사람이 얼마 내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게 그래야죠 공시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게 워낙 지금 이런 플랫폼들을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빠르게 금융당국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알리테무 이용자가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에서 알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는 뉴스도 있어서 동시에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알리랑 테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 사용자들이 늘고 있는데 와이즈 앱 그리고 와이즈 앱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의 수가 지난달에 818만 명입니다. 이게 사상 최대 수준이고 테무의 사용자는 581만 명, 쉬인의 사용자도
68만 명. 우리나라 쉬인도 그렇게 잘 돼요? 네, 쉬인도 잘 됩니다. 오. 근데 아시겠지만 쉬인은 특히 미국의 북미 지역에서 엄청 잘 됩니다. 그렇죠. 테무도 사실 북미 지역에서 엄청 잘 되고 오히려 북미 지역 따져보면 알리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리가 좀 잘 되고 있는데 예. 자 어쨌든 이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아무래도 쿠팡이죠. 2,1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바짝 뒤쫓고 있고 원래 11번가였는데 그렇죠. 네. 순식간에 따라잡혔네. 그리고 그 기세를 틈타 11번가 매각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좀 잘 안 되고 예.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뭐 11번가, G마켓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온라인 커머스 가운데 지금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요거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알리에 대해서 그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에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서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현재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공정위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업자는 입점업체들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이런 걸 대응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을 받았는데 뭔가 불만이 있어요. 근데 입점업체가 어디지? 구분이 안 되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뭐 짝퉁 문제 KC 미인증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좀 조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위는 뭐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는 없겠지만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알리라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류도 지금 해야 되죠. 시장도 확보해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그리고 자기들이 자신이 있잖아요. 가격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효과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에 맞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고 이게 차라리 잘 못하는 게 우리나라 회사들 입장에선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법적으로 막 두드려 맞고 뭐 이렇게 돌지 오히려 이런 거 두드려 맞아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가 막 되게 네. 준법 정신 투철하고 막 한국에서 사회공헌 활동 많이 하고 그럼 좋죠. 네. 대신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커머스들은 많이 힘들어지지 네. 않을까 싶은데 뭔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다 보면 정비가 좀 안 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좀 순수도 좀 넣어주고 네. 잘못한 거 좀 처벌도 하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뉴스는 오픈 AI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반격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그 CEO와 이사회를 고발했습니다. 고소를 했죠. 네. 이게 원래 오픈 AI는 비영리 단체로 AI의 발전을 우리 함께 도모해 보자. 뭐 돈에 뭐 노예가 되지 말자 이런 거였는데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실상의 자회사가 되면서 모든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오픈 소스를 개발을 한다는 사명을 훼손했다라고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가 됐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블룸버그 오픈 AI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 있을 때 더 심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네. 자기들이 좀 투자를 받으려고 했을 때 그거보다도 훨씬 많이 받으라 그랬고 사실상 테슬라의 자회사로 만들려고 했던 거 잊어버렸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 경쟁자가 된 사람, 우리를 고소한 사람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 굉장히 슬프다.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가 연간 수십억 달러의 모금을 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장을 하면서 자금 조달하라고 밀어붙였었다라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샘 알트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여기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기업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 가지고 좀 싸우고 있다. 근데 그러면서도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되게 유연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큰 기업들이. 그러게요. 근데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은 한번 싸우고 나면 네. 거의 수년은 안 보거든요. 네.
그 대를 넘어설 때까지 안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이게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뭔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업할 때 또 협업하고 하는 모습들이 좀 더 유연해 보이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올 테니까요. 또 내일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